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운동량과 충격량 1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단원의 제목을 보면 운동하는 물체가 부딪히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는 걸 충돌이라고 하죠. 그럼 요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충돌을 했을 때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충돌을 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또 알아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성질입니다. 성질. 그러면 여기 코끼리가 있고 개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코끼리도 지금 앉아 있고 개미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코끼리를 밀려고 하면 작은 힘으로는 밀리지가 않죠. 그럼 내가 살짝 밀었을 때 코끼리는 그대로 자기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관성이 큰 겁니다. 근데 여기 개미가 있는데 개미는 약간만 밀어도 날아가 버리죠. 잘 못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코끼리와 같이 자기의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를 잘하면 관성이 큰 거고, 개미와 같이 운동이 쉽게 변해버려서 유지를 잘 못하면 관성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왜 코끼리는 관성이 크고 개미는 관성이 작은지를 보니까 코끼리는 질량이 크고 개미는 질량이 작더라.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게 된다. 여러분들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이라는 성질이 큰지 작은지를 숫자로 나타낸 게 질량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질량이 크면 운동을 유지를 잘하니까 운동 변화시키기 힘들죠.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운동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뉴턴 운동 법칙 중에서도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왜 이름을 관성의 법칙이라 붙였는가? 관성의 법칙은 일단 중요한 게 물체 작용한 R자임이 0이면 그런 뜻입니다. 힘이 0이면 운동 변화를 하지 않죠. 운동 변화를 하지 않으니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게 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니까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왜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는가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 힘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어떻게 운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관성이라는 성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운동 3법칙. 운동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은 힘을 정의하는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다. 즉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이 힘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상호가 뭡니까? 서로죠. 그러면 힘이라는 건 상호작용이라 했으니까 서로 물체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물체가 A, B 2개가 있을 때에야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 법칙은 A, B 두 물체가 당기면 서로 당기게 되고 밀면 서로 밀게 되는 걸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 법칙이랍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A가 B를 당겼습니다. A가 B를 당긴 걸 작용이라고 하면 B가 A를 당기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작용 반작용은 정해진 게 아니고 요 힘 2개 중에서 하나를 작용이라 하면 그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반작용이 됩니다. 자, 그럼 A가 B를 당긴 힘은 작용, B가 A를 당긴 힘은 반작용이라 하고 요 두 힘은 항상 동시에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A가 B를 10으로 당기면 B도 A를 10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표로 정리를 하면 자, 요 작용이라고 하는 크기를 10이라고 하면 반작용도 항상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즉 상호작용은 크기가 항상 같아야 된다. 그리고 요 작용은 왼쪽으로 힘이 주어졌죠. 방향이 왼쪽입니다. 자, 그런데 반작용은 힘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항상 방향이 반대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반작용은 어느 물체에 힘이 가해졌습니까? A라는 물체에.
작용은 어느 물체에 B라는 물체에 힘이 가해졌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각각 작용한 물체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A도 힘받고 B도 힘받아서 A도 힘받아서 운동하고 B도 힘받아서 운동하고 서로서로 힘받아서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용 반작용을 제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자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자 손바닥이 있습니다. 자 손바닥으로 책상을 쾅 때렸습니다. 그러면 손이 책상을 밀었죠. 그러면 동시에 책상도 손을 위로 밀게 되는 요 두 힘이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책상 맞았죠. 동시에 손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아픈 거죠. 요 두 힘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고 크기는 같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새로 나오는 개념 운동량인데 여러분들 운동량이라는 개념은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급지다는 뜻이겠죠. 그럼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양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뭐를 운동량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다른 물체한테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가 하는 정도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여기 그 벽이 있다고 할까요? 공이 날아옵니다. 운동하고 있죠. 그럼 이 운동하는 공은 무조건 운동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쾅 하고 날아왔습니다. 그럼 이 벽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큰 바위 덩어리가 날아왔다고 할까요? 그럼 이 바위 덩어리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량 있죠. 그럼 이 바위가 벽에 날아왔습니다. 언제 벽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바위가 날아왔을 때. 그럼 바위는 공보다 운동량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양인데 다른 물체한테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가. 영향을 많이 주면 운동량 큰 거고 영향을 작게 주면 운동량이 작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은 다른 물체한테 영향을 주는 정도를 운동량이라고 한다. 그럼 운동량 크기는 뭐하고 관계될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공이 날아옵니다. 공이 날아오는데 똑같은 공입니다. 얘는 아주 천천히 날아오고 얘는 굉장히 빨리 날아온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공이 벽에 부딪혔을 때 언제 벽이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 벽이라고 하면 영향받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유리창이라고 할까요? 유리창. 그러면 천천히 날아오는 공하고 빨리 날아오는 공이 유리에 부딪히면 천천히 날아오는 공은 유리가 안 깨질 수도 있는데 빨리 날아오면 유리가 산상조각 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날아올수록 영향을 많이 주니까 빠를수록 운동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뭐하고 관계된다? 빠르기, 속도하고 관계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공이 천천히 날아올 때랑 볼링 공이 날아올 때 속도는 같다고 합시다. 속도는 같은데 공이 날아올 때 하고 공이 아주 탁구공이라고 할까요? 탁구공이 날아올 때 하고 볼링공이 날아올 때 하고 언제 유리가 깨지겠습니까? 탁구공은 그냥 튕겨 나오기만 하는데 볼링공은 유리를 깨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볼링공이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럼 탁구공과 볼링공의 차이는 뭐냐면 질량입니다. 질량.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큽니다.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뭐와 뭐의 곱이다? 질량과 속도의 곱하기로 나타낸다. 왜냐하면 두 개 다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를 곱한 거다 하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속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라고 했죠. 속도. 그럼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속도는 뭐가 있다?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가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퀄이 되려면 오른쪽에 속도가 있고 방향이 있죠. 그럼 왼쪽도 뭐가 있어야 된다?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날아간다. 그럼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럼 이 방향이 바로 운동량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 속도 방향, 운동량 방향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그냥 곱하면 되니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충격량. 말 그대로 충격받은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충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하는 정도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또 뭐하고 관계될까? 자, 여러분들
충격을 주려고 합니다. 일단 뭐가 작용해야 됩니까? 맞아요. 힘이 작용해야 되죠. 힘이 작용해야 충격 줄 수 있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힘에 비례하는데 당연히 힘이 클수록 충격 많이 받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힘에 비례합니다. 근데 힘하고만 비례했으면 충격량이란 용어가 안 생겼겠죠. 그냥 힘이라고 표현했지. 그러면 뭐가 또 충격량의 크기와 관계되는가 하면 자, 여기 물건이 있는데 내가 살짝 눌렀다가 손가락을 바로 떼면 힘은 줬지만 손가락을 바로 뗐으니까 찰흙이라 합시다. 이 찰흙은 그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크기의 힘이라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찰흙이 쑥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이라도 살짝 줬다가 뗐을 경우하고 계속 줄 때하고 즉 힘주는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또 충격량은 뭐와 뭐의 곱이다?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하는 거 마찬가지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하기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힘은 또 뭐가 있습니까?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는 말은 힘을 작용할 때 어느 방향으로 힘 작용했는지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힘이 방향이 있으니까 또 이퀄 같아지려면 충격량도 뭐가 있어야 된다? 방향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자, 방향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용어를 배웠으니까 운동량, 충격량은 방향이 있는 거다 하는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맨 첫 시간에 힘 주면 뭐가 변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속도가 변한다고 했죠. 그럼 속도가 변하면 우리 오늘 배운 거 운동량 변하게 됩니다. 운동량. 그러면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하는데 힘이 크게 작용하면 속도 많이 변하겠죠. 그럼 운동량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힘이 클수록 충격량 큰 거죠. 그럼 힘을 세게 주면 운동량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또 뭐하고 같게 되냐면은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게 됩니다. 중요해서 빨간 거로 적을게요. 운동량 변화량하고 충격량하고 같다 하는 거. 수식으로 정명을 해주면 여러분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니까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다.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물리에서 뭐뭐의 변화하면 항상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와 뭐를 곱해라? 힘과 시간을 곱해라. 두 번째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라. 이게 충격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충격량은 둘 다 공식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질량이 5kg인 물체가 10m/s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다가 어떤 물체하고 부딪혀서 5m/s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0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나중에 5로 속도가 바뀌었죠. 꽝 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았겠죠. 그럼 이 질량 5kg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다 칩시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힘의 크기도 안 나와 있고 시간도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질량과 속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충격량은 요 공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럼 나중이니까 요거죠. 처음이니까 요거고. 그럼 운동량은 뭐와 뭐를 곱해야 된다? 질량과 속도를 곱해야 되죠. 그쵸? 그럼 질량이 몇 킬로입니까? 5kg. 곱하기 나중 운동량이니까 나중 속도를 곱해야 됩니다. 5. 그 다음 처음 운동량 마찬가지로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요. 근데 처음 속도 얼마입니까? 10. 그러면 5, 25 빼기 50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5 이래 나오죠. 자, 단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려워서 그냥 숫자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 답은 25입니다. 자, 그런데 똑똑한 학생들 선생님 그럼 앞에 마이너스는 뭐예요? 방향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는 방향. 왜 마이너스가 나왔느냐? 물체가 어디로 운동하고 있었습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충격량은 그 오른쪽에 반대다 그런 뜻입니다. 마이너스란 뜻은. 그래서 충격은 왼쪽으로 받았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꽝 하고 부딪혔는데 속도가 줄었습니다. 속도가 줄려면 어디로 힘 받아야 됩니까?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되겠죠? 그 힘 방향이 바로 충격량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줄었다. 힘을 반대로 받아야 된다. 그럼 힘 방향, 충격량 방향이니까 운동하는 오른쪽의 반대, 왼쪽이 충격량 방향이 됩니다. 자, 요 방향까지는 어려워서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지만 궁금해하는 학생들 이걸로 이해를 하고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충격량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5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물체가 충돌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과학적 원리인 겁니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시멘트 바닥에 낙하하는 유리컵하고 방석에 낙하하는 유리컵 B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같은 유리컵입니다. 근데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낙하시킨다고 합니다. 무슨 낙하합니까? 자유 낙하하죠. 무슨 힘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래서 낙하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 근데 우리 그때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두 물체가 똑같이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하고 방석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과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 요 A라는 유리컵이 10이 되면 B라는 유리컵도 10이 됩니다. 왜? 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중력받아 떨어지거든요. 똑같이 떨어지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도 당연히 같아야죠. 높이가 같으니까. 맞죠? 그런데 꽝 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 충돌하고 난 뒤에는 요 깨진 그림이 보이죠? 깨졌다? 유리컵 정지한 겁니다. 정지. 그래서 속도가 얼마입니까? 0. 자, 그 다음 쿠션에 부딪힌 유리컵도 쿠션에 부딪히고 난 뒤에 정지하고 난 뒤입니다. 정지. 자,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속도가 10이었는데 충돌 후에 속도가 0 됐죠. 유리컵 B도 충돌 전에 속도가 10이었는데 충돌 후에 0 됐죠. 그럼 충돌 전과 후의 속도 변화는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죠. 10. 근데 유리컵의 질량 둘 다 동일한 유리컵이니까 질량을 2라고 할까요? 똑같죠. 그럼 충돌하고 난 뒤에 속도 변화도 같고 질량도 같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후의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 운동량은 뭐하뭐를 곱한다? 질량과 속도를 곱하거든요. 그럼 A는 질량이 얼마입니까? 2. 그 다음 운동량 변화니까 속도 변화 곱하면 되거든요. 얼마입니까? 10. 그래서 얼마 나온다? 20. 마찬가지 B라는 유리컵도 질량이 2고 속도 변화도 10이죠. 곱하면 얼마입니까? 20.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죠. 그럼 운동량 변화가 같다는 말은 뭐도 같다는 겁니까? 충격량도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얘 충격량도 얼마? 20. 얘 충격량도 20으로 같습니다. 요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충격량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닥하고 충돌하는 시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멘트에 떨어지고 쨍 하면 다 깨져 있죠. 쨍이 1초도 안 되는데 쨍 하기도 전에 벌써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하고 유리컵하고 충돌해서 유리컵이 다 깨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0.1초라고 할까요?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런데 쿠션은 특징이 푹신푹신하죠. 그러면 이 유리컵이 쿠션에 떨어져서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10이었습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 쿠션은 푹신하니까 요 유리컵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슉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쿠션은 내려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탄성이 있으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유리컵이 정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슬로우 뷰티로 설명을 하면 유리컵이 내려옵니다. 방석에 닿았습니다. 자, 그런데 방석이 푹신하니까 유리컵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슉 내려갔다가 방석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슉 올라와서 팅 하고 정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부터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슉 이래 되는 거거든요. 몇 초 정도 걸립니까? 슉 한 2초 정도 걸리죠.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충격량은 같은데 충돌하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충격량은 뭐와 뭐를 곱한 거라 했죠? 충격력, 힘입니다. 힘. 힘과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자, 충격량은 힘하고 시간을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힘이 얼마가 돼야지 충격량 20이 되겠습니까? 얼마를 0.1 힘과 0.1을 곱해서 충격량 20이 돼야 되거든요. 충격량은 힘과 시간을 곱해야 되니까. 그럼 힘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0이 돼야 되겠죠? 곱하기 안 되면 조금 이따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B라는 유리컵은 시간이 2초가 걸렸거든요. 그럼 힘이 얼마가 돼야지 둘이 곱해가지고 충격량 20이 되겠습니까? 힘이 10이면 되죠. 10.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똑같은 유리컵이 떨어졌는데 하나는 시멘트에 떨어지고 하나는 방석에 떨어졌죠. 근데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뭐는 같아? 충격량은 같습니다. 충격량은 같은데 뭐가 달라지죠? 충돌 시간이 달라집니다. 충돌 시간이. 그럼 충돌 시간이 길수록 힘이 작고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깨지고 얘는 안 깨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듣고 나니까 충격량이 같더라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받는 힘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네. 그래서 피해를 작게 입네 하는 거 이해가 갑니까? 요게 이 단원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학습 목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거 좀 어렵습니다. 새로운 용어도 나오고 그리고 방금 한 요 내용도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이게 충격량은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줄어든다는 걸 자기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더 복습하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